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코리아TV의 윤장섭. 윤성훈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자코리아TV에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 책을 쓰고 있어서 저희가 네. 그죠? 네, 좀 바쁜 일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공기업 중에 한국 수력 원자력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력원자력은 사실은 채용 시점이 좀 늦어진 편이에요. 그쵸. 그래갖고 네. 기존에 사전에 이제 정부기관에서 1월 달에 다 공지를 네,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약간 늦어진 편이긴 한데 어쨌든 상반기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셨다라면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 같은 그쵸, 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는 잘 준비하셔갖고 여러분들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채용을 위한 채용 내용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020년 지금 채용 1차가 지금 진행이 이제 곧 되는데요. 그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의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공공기관 채용계획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한 202명 정도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20년 1차, 그러니까 상반기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91명 을 지금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하반기 2차 때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아마 수력원자력은 그 우선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영어 점수잖아요. 네, 그래갖고 사무직으로 갔을 때는 토익 기준 750점, 그 다음에 기술직으로 갔을 때는 700점 정도의 영어 점수를 확보를 해야지만이 응시 자격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기준만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은 1차 전형인 필기시험으로는 다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난이도가 좀 높은가요? 작년에 경쟁률이 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경쟁률은 그 뭐 사무직이냐 또는 또 원자력에서도 세분화시켜서 뭐 전기 전자냐 뭐 화학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씩의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50대 1은 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자 쪽에서 원자력 분야의 전기 전자 쪽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채용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수력 원자력을 지원하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일반 모집하고 그다음에 지역 모집 두 가지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쪽으로 지원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모집이 그냥 우리가 보통 전국구 단위로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 모집은 그 다른 공기업들의 지역 인재랑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자기가 그 최종 그 학사 기준 대학을 졸업이 어디서 됐느냐에 따라서 그게 만약에 뭐 광주에서 대학을 나왔다, 아니면 뭐 부산에서 나왔다, 그럼 거기에 맞는 지역 인재로 이렇게 모집이 되는 건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역 모집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거주지. 근데 그 현재 안 사셔도요, 부모님이 거기에 이제 주소지가 있으시면 되는데, 발전소 인근 5km 이내. 그래도 이제 그 발전소 주변에 그에서 거주하시게 되면 발전소의 어떤 위험 요소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이죠. 특히 그거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분야의 전기전자로 분리해서 일반 모집으로 봤을 때 15명을 2019년 2차 하반기에서 채용을 했었는데 실제로 응시하신 분이 그 2,800명 정도 이상 응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거의 한 190배 정도 됐는데 한전이라는 그 에너지 발전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 그래서 한전을 그룹 회사로 보고 나머지 그 6대 발전소 있잖아요. 그 6대 발전소를 우리가 그 보통 계열사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보는데 지원을 하실 때, 그리고 특히 뭐 자기소개서나 나중에 면접에 가서 대응하실 때는 전반적인 어떤 발전 회사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가는 게 좋은데 6대 발전소 중에는 발전량으로 봤을 때 수력 원자력이 전체 한 28% 정도 가장 많은 발전량을 보이고 있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 인원도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지원 자격이 영어 점수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무직을 빼고는 실제로 각각의 전공이나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한 번 정도는 지원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뭐 이런 지원 자격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공고문을 그 공기업에 준비하시려면 좀 면밀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2020년 지금 수력원자력 1차 그 채용 공고문을 보시면 3번 응시 자격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그 나에 보시면 응시 분야별 그 전공에 대한 부분이 간략하게는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부침사에 그 세세한 그 전공 과목들이 쫙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발전회사니까 전기공학 쪽이나 그런 쪽 친구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번에는 그쪽 공고문 쪽에는 전기 쪽이 딱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침 자료에서 보셔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데 요게 조금은 헷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지원이 되면 이제 1차 전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차 전형은 실질적으로는 가산점 항목들은 아마 일반 지원자들이 해당이 되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NCS 직무 영상 검사를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의 비중이 그 실질적으로 70%, 그 다음에 전공이 25%, 그리고 한국사가 5%라는 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업 기초 능력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불사트라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게 많이 돌긴 했지만 사트 같은 모듈형이나 아니면은 모듈형이 아닌 실제로 PSAT 형태 같은 자료 해석 부분이냐 이게 가장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사실 공공기관을 이제 제가 이렇게 속성을 채용 과정에 같이 임해보면서 속성을 알아보니까 이 채용 대행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공공기관의 채용. 근데 이게 부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기관은 모듈형을 많이 쓰는 데가 있고 어떤 기관은 PSAT 같은 형태의 자료 해석 바탕을 많이 쓰는 데가 있어갖고 이거는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수력원자력 같은 좀 큰 기관 같은 데는 이런 문제 출제 과정에서 자기네가 어떤 구조를 제시하는데 기본적으로 NCS여도 어느 정도 이제 모듈형에 대한 연습은 좀 돼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출제될지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실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구조를 파악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기출문제집 같은 것들을 좀 서점에서 구매하셔서 일단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이슈 때문에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뭐 지금 수령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춰지면 서류가 더 통과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을 좀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죠. 이제 아무래도 경쟁력이 높은 그 인적서, 그러니까 그 필기 전형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어렵게 이제 면접에 가시면 보통 한 2대1에서 많아야 한 2.5대1 정도의 그 경쟁률을 뚜시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실 수 있거든요, 면접에서. 왜냐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그 면접을 보기 때문이죠. 네. 예, 그래갖고 실제 그 면접장에서 아침에 이제 면접관들이 면접을 보러 가면은 실제로 내부 직원하고 그다음에 그 외부 면접관하고 같이 딱 면접을 보게 되는데 아침에 자소서를 나눠줘요. 그러면은 자소서 기반으로 면접을 보라 해놓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미리 못 주는 거야. 그래갖고 아침에 당일날 개인정보가 싹 가려진 프린팅된 자소서를 딱 주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거에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는 빠르게 여기서 확인을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자소서가 엉망으로 쓰여져 갖고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이 면접관도 굉장히 힘들고 면접자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 거쳐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질문을 한 20분 동안 그 사람한테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잘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초기 단계에서 자소서를 많이 보는 기업도 있지만 그 면접장에서 정말 자소서 되게 중요하게 활용이 되거든요. 여기도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면접장의 실제 배점이 어떻게 보면은 100점인데 그 중에서 자소서를 활용하는 면접 3가지 면접 중에 자소서를 활용하는 인성 면접이 배점이 제일 높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거의 결정이 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소서를 조금 그래도 성의껏 그리고 자소서 안 볼 건데 괜히 뭐 그렇게 쓸데없이 문항 많이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리고 수력 원자력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면접 전형까지 끝났는데 동점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우대사항들까지 보죠. 그랬다가 거기서도 동점이면 전 단계에서 점수가 몇 점이었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똑같은 점수면 그 전 단계, 바로 이제 필기 전형에서 점수가 어떻게 됐느냐.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동점이다.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필기 전형에 또 이력서나 자소서 점수를 또 평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과정을 다 꼼꼼히 파악하셔서 서류 전형도 좀 제대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면접장은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많은 답변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렇죠. 그게 다 자소서 기반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들 꼭 가이드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소서 문항을 좀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갖고 자소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5개 문항인데 여기 좀 이상해요. 그래갖고 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나 그 다음에 여기 수력원자력 이런 데가 그 상위 문항이 있고 하위 문항이 존재하는 구조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걸 잘 보시면 그 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에 5개 문항 중에 첫 번째 문항은 뭐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어필하는 거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업무상에서 발생할 때 필요한 능력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업기초 능력이 자기소개서 문항에도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원자의 경험을 물어보는, 우리가 이런 자소서를 쓸 때 보통 스토리텔링 자소서라고 하는데, 그 스토리텔링 자소서 문항은 스토리를 전개하는 구조가 보통 이제 스타 구조를 쓴다라고 아마 우리 자코리아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고, 또 취업 준비하면서 뭐 자소서 관련된 책이나 뭐 교육 들으시면 그 얘기 많이 나올 텐데, 잘 보시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스타 구조로 쓰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구조라고 파악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스타 구조를 기반으로 자소를 좀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번 항목부터 스타 구조를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갖고 실제로 세부 문항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스타 구조를 따라가는 구조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스토리텔링 라인을 잘 살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번 문항부터 좀 살펴보면은 여기는 이제 경력과 경험을 어떻게 보면은 공사에서 정확히 구분을 해줬어요. 근데 네.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어쨌든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 경력에 대한 것들은 다 증빙이 돼야 돼요. 네. 그래갖고 그럼 저 아르바이트 했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뭐 끊어주는 게 아무것도 없던데요 라고 하는데 뭐 사대보험을 가입했던 흔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들어온 통장만 실제 보여주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경력에 대한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 자체는 내가 실제로 증빙을 할 수 있는 소재를 잡아갖고 쓰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어떤 방향에서 작성을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요거 하기 전에 요즘에 그 강의하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중강의를 해서 이런 직무 관련된 거나 뭐 채용 관련된 이렇게 강의들을 하다가 이런 얘기 이슈가 나왔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질문을 한 게 공모전은 경험입니까? 경력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죠. 금전적 보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 이거 상금 받았다. 상금 받았다고? 수상을 해서 뭐 금상을 탔다, 대상을 받았다. 그래서 상금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그 어떤 수상에 대한 보상이었기 때문에 그죠. 공모전 같은 건 당연히 금전적으로 뭔가 했다고 해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험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렇죠. 동일한 보수를 받으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안 받았다. 이거는 그 경력의 영역으로 적용이 될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이걸 물어본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이슈가 나와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지원 동기를 쓸 때 기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얼마나 잘 강점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보통 지원 동기에 어필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수력 원자력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어떠한 강점이 있느냐를 그죠. 어필하는, 어찌 보면 지원 동기와 비슷한 문항인데, 네. 그러면 보통 뭐 수업은 못 들었고 뭐 자격증은 못 땄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턴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경력이든 경험도 이렇게 쭉 보통 나래비 세우는 것처럼 최대한 많이 어필하는 구조로 작성을 하는 게 보통 지원 동기에서 직무 역량을 어필하는 방법이었는데 여기서는 스토리 구조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기업은 경험하고 경력 중에는 돈을 벌어본 경력을 더 선호할 수가 있으니까 예. 만약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스펙, 경험이나 경력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좀 경력을 중심으로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글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학생들한테도 이거 말고도 이제 아예 경력기술서, 그렇죠. 경험기술서 뭐 같이 짬뽕에서 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 뭐 직무기술서라고도 표현을 하고 막 기업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소재를 잡을 때는 본인이 어떤 기업의 재직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소재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경험보다는 경력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부여가 그렇죠. 되고 네. 그다음에 그 강제성의 부여는 뭐 때문에 되냐면은 금전적인 보수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돼요. 그러면 어떤 책임이 주어지고 의무가 주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성과를 낸 사례를 썼을 때 당연히 기업이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기업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그런 경험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리고 이거 실제로 자소 문항을 보시면 경험이나 경력 중에서 지원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천자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분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 활동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200자. 그 다음에 해당 활동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400자. 그 다음에 해당 활동의 결과를 통해서 본인이 배운 점에 대해서 400자. 근데 이거를 한 가지 어떤 에피소드만 갖고선 전개하면은 솔직히 조금 비효율적일 것 같고 2개 정도를 선택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서 한 활동을 200자 쓰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가 100자 100자로 분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활동을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400자 쓰라고 했으니까 200자 200자 정도 이렇게 분리하셔가지고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 에피소드로 어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싶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제 조건은 경험이 많다면. 그쵸, 많다면. 근데 내가 별로 쓸 게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로 써야죠. 뭐 네.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그 기본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스펙이 좋은 친구들은 그 정도 그렇죠. 없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원자력 관련된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게 있다라면 되게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가지기 힘든 것들이고 그렇죠. 어떤 조직 내에서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보수가 주어지는 형태에서의 경력을 기반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1-3으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두 갈씩 그 구조를 잡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3에 분명히 내가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는 어필을 해야 돼요. 네. 면접장에서 1-3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면접관들이 그러면은 그런 역량을 본인이 어딘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요 부서에서 일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역량을 잘 캐칭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그렇죠. 키워드를 기반으로 캐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직무기술을 쭉 읽어보면은 본인들이 매칭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네. 키워드나 역량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그리고 경력을 먼저 쓰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경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경력이 이제 없고 경험 중심으로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이 직무 상황하고 가장 흡사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확보할 수 있는 경험은 팀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뭐 사무행정보다는 기술직에 계신 분들은 자기 그 공대생들 자기 전공마다 한 4학년 이상 되면 실험 실습, 뭐 캡스톤 디자인 뭐 이런 식의 프로젝트들을 하시니까 그쪽에 있었던 연구 과제, 프로젝트 실습했던 과제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그 진행했던 프로젝트 과제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항목, 네. 실제로 직업윤리 관련된 직업기초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문항이죠. 사실 이 2번 항목이 나중에 면접장 인성 면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이거 내부 면접관들이나 외부 면접관들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성향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검증을 하거든요. 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 2번 항목은 실제 내가 어떠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기반으로 좀 풀어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봉사활동 경험이 없으면은 그리고 누군가한테 사실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저 자체도 별로 배려하는 삶이 아닌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자소 문항 자체가 뭐 정직, 남을 위한 봉사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삶을 친구들이- 사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 이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이 취업준생들이 꽂힐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봉사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뒤에도 보면 이제 규칙 준수라는 것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취업준비생들이 그 자소서 문항에서 요즘에 되게 문항 자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피로감도 느낄 수 있을 텐데 정직, 남을 위한 봉사, 규칙 준수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포함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접근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예. 뭐 규칙 준수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공대생들의 프로젝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수님이 정하신 뭐 프로젝트 기준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율 80% 이상 확보해라. 근데 만약에 우리 둘이 팀인데 실험했는데 79%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그죠. 정치하지 조작하죠. 않았었잖아. 데이터를 좀 데이터 만져줘야죠. 약간 조작해서 예. 막 90%, 팀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조금만 해서 다시 실험하지 말고 뭐 한 80, 한 2, 3% 나온 걸로 하자.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당연히 규칙이나 어떤 규율 준수한 거니까 그런 식의 에피소드를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1번 말고 2번부터 나머지 5번까지 4개 문항은 그 스토리텔링 스타 구조로 돼 있고 글자 수도 이제 800자로 맞아요. 조금 이제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윤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이번 문항은 직업윤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 매칭되는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2번이 직업윤리고 그죠. 그다음에 3번 문항이 대인관계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4번 문항이 자기개발, 그다음에 5번이 뭐 문제 해결이나 뭐 의사소통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일단은 먼저 가장 적합한 에피소드를 찾아서 매칭해가지고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실제로 여기에서 꼭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거는 금전적인 보수가 없어야 돼요. 이번 항목은. 그렇죠. 이번 항목은 금전적인 보수가 있으면은 이거 접근이 되게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은 당연히 정직해야 되고 규칙 준수해야죠. 근데 그런 금전적인 보수가 강제가 되지 않는 과정에서의 내가 지켰던 과정이었으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문항들을 잘 구조를 보면 2-1, 2-2, 2-3 이렇게 나눠지는 구조에서 2-1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왜 그 일을 하게 됐고 언제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맡았고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지까지가 제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2-2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를 가장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항 그대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면은 내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아니면 어떠한 기회 요소가 있었고 그래서 2-2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 그렇죠. 그랬더니 2-3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타인과 어떠한 관계십이 맺어지게 됐다라는 그 기본적인 구조를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 문항을 썼던 한 친구가 면접장에서 만났는데 일기를 쓰는 거 가지고 요 2번 문항을 풀어나간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개인이죠. 개인적인 얘기들이니까는 그런 거보다는 누군가 남과 이렇게 같이 엮여가는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기반으로 질문을 또 하게 되고 그런 의식이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될 거냐 그런 포인트들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스타 구조인데 2-1이 스타 구조의 ST에 해당하는 부분 두 가지를 영역을 그죠. 300자로 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2-2는 액션 부분은 800자짜리 그냥 그 300자로 자소서라고 써서. 보시면 되고 네. 2-1에는 제목도 달아주면 더 좋아. 그렇죠. 네. 그래서 각각의 제목까지 들어가서 그 네. 스타 구조를 작성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예. 그럼 3번 항목은 실제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어떤 직업 기초 능력에 가깝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여기 보면 이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들에게 더 많은 노력과 헌신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0가지 직업 기능으로 보면 대인관계 능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팀워크나 뭐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공동의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글 쓸 때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주의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꼭 남을 디스해. 누군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애가 있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표현 자체가 여기에서 굳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갖고 뭔가 서로가 다 문제가 있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 한 명이 뭐 문제가 되는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디스하는 구조는 좀 없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체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의 그 과정에서의 소통 문제를 보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4번 문항은 친구들이 이제 약간 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2번하고 3번은 직업 기초 능력의 뭐 직업윤리라던가 대인관계.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5번도 약간 비슷한 구조인데 이제 4번이 갑자기 또 다르게 훅 들어오는 게 인재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어필해요. 그래서 글자 수의 구조도 약간은 다르게 800자긴 하지만 그게 예. 되는데요. 그 인재상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 어떤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해당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그럼 실제로 이제 한수원의 인재상은 3가지거든요. 기본에 충실한 인재, 그 다음에 배려하고 상생하는 인재, 그 다음에 글로벌 전문 인재,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2번 문항은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3번 문항은 대인관계에 대한 네.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5번 문항은 5번은 그 토론하고 문제 해결이니까 의사소통이나 그죠? 문제 해결 능력을 어필하는 거니까 요 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직무가 사무냐 기술직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인재상에서 다른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해서 인재상의 키워드를 잡고선 그걸 역량으로 생각해서 그 스토리텔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거 인재상이 3가지잖아요. 기본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배려 상생, 그 다음에 글로벌 전문인데 기본에 충실한 것들은 매칭하기가 되게 어려운 편이고 그 다음에 배려 상생은 내가 대외 활동이나 이런 여러 학교 외적인 부분이나 학교 내적인 부분에서 좀 전공 수업 이외에 다른 여타의 활동들이 많은 친구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3번 항목은 글로벌 전문 인재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게 글로벌적인 부분들보다는 전문성의 부분들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직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더 가깝기 때문에 2, 3번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내가 약간 공부를 더 잘했다, 프로젝트 많이 하고, 그러면 전문성 쪽으로 좀, 매칭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3번 그 글로벌 전문 인재 쪽으로,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것보다는 여러 활동들이 좀 영역이 넓고, 경험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면은, 2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재상 중에 배려 상생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갖고 풀어나가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공대생들 많이 쓸 때 만약에 전문성적으로 어필한다 그러면 실제 직무기술서상에 보통 여기에서 뭐 직무 수행 내용이나 능력 단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안전한 뭐 방사선 관리,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만의 안전 관리 역량들을 키워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키워왔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 200자 서술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전문 관리 능력이 한 가지 경험만으로 안 되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대학교 1, 2학년 때는 아니면 첫째 그래갖고 전공이나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뭐 실제 관련된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둘째는 실제로 내가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인턴 경험을 했다던거나 아니면 현장 실습을 했다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학문적인 경험을 실무에다가 적용해보고 아니면은 어떤 실습으로 구현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해갖고 단계적으로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이 쌓여가는 구조로 쓰면은 굉장히 이게 잘 맞거든요. 특히 실제 글로벌 전문 인재 쪽 영역에서 전문성을 어필할 때 사무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무직 업무 같은 경우에도 회계 쪽이다 그러면 회계 기초 공부에다가 그다음에 뭐 회계 사무소나 세무 사무소에 현장 실습을 나가는 거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회계 관련 프로젝트를 언급을 하던가 아니면 일반 사무직도 그 경영 관련 기초 수업에다가 공모전이나 조별 과제 프로젝트 그다음에 뭐 인턴 활동 그런 거에서 아니면은 홍보대사 활동 이런 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형 참여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모습으로 써주면은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어떤 전문성을 갖겠다라는 걸 먼저 그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게 직무기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딱 키워드 뽑아서 그리고 나서 이걸 뭐 서술형 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면접관이 나중에 볼 테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를 아예 명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기초 이론 습득이라고 해서 뭐 1,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까지 무슨 수업 들었다. 그 다음에 실무 역량 확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인턴이나 뭐 어떤 것들을 경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분리해가지고 임팩트 있게 쓰시는 게 실제로 한수원에 자기소개서 5개 문항 중에 중요도로 따진다고 하면 1번하고 4번이 조금 그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중요하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무리로 4-3에다가는 내가 이런 역량이 있는데 들어가면 한수원에서 어떤 것들을 더 배워갖고 이러한 성취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져야 될 성취 목표는 또 직무기술서에 있어요. 그렇죠. 네. 최종적으로 이 직무가 달성해야 될 어떤 업무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무기술서상에. 그래서 네. 그거를 또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으로 또 반복을 해주시면은 가장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예, 5번은 이제 대화나 토론 이런 걸 통해서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거를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어떤 의견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죠. 실제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이거를 자신의 어떠한 그 방법론에 의거해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한 거니까 10가지 직업기총으로 봤을 때 약간 의사소통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는 부분이 맞아. 구성원이 의견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건들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의사소통으로 문제 해결. 문제 해결도 섞이긴 한데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긴 한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이슈, 갈등 상황 이런 걸 정확하게 좀 딱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어떤 소통. 근데 이제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는 뭐 경쟁사와의 뭐 협의를 한다던가 고객사와 협의를 해서 협상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논리적 접근이니까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자신이 그거 관련된 어떤 자료, 그다음에 뭐 이론, 방법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납득시킨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미팅 많이 하고 대화 많이 그렇죠. 했다. 그래갖고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게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했든지 아니면은 좀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해갖고 그 정보가 주는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사람들을 설득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러한 설득의 과정에서는 기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숫자를 활용하거나 정보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계가 있었으면 좋겠고 공대생이다라고 하면은 뭐 시뮬레이션을 좀 여러 번 돌려갖고 숫자를 끄집어냈다든지 분석을 했다든지 그런 형태의 관점의 그 뉘앙스가 많이 펼쳐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행정 친구들이 뭐 친구들하고 무슨 시장조사 이런 걸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설문지를 하게 됐다. 그럼 설문지 할 때 뭐
설문 응답자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30명만 그죠. 받자고 하고 있다. 음. 팀원들이. 근데 실제로는 한 100명 이상은 자기는 받아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통계 이론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표본 오차가 최소 몇 명 이상 돼야지만 원하는 응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딱 제시해서 보여주면 상대방이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통계학과 석사 출신의 그죠? 아니 그냥 얘기한 거고요. 예시를 네. 들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네. 친구들의 그 맞아요. 스토리들을 보면. 예, 그래서 지금 한 자소서 5개 항목을 쭉 봤는데 사실 대외적으로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채용에서의 특징들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자소서 별로 안 본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최종 합격을 한다라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서류 통과를 한다라는 거, 시험을 합격을 한다라는 거 목표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열심히 적어야 되는 거고, 또 채용 요강에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도 기회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가뭄의 단비처럼 뜬 에너지 기업이니까는 실제 요강의 내용들을 봤을 때 누구나 지원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고 그렇죠. 또 다른 기회를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자기소개서 이렇게 지금 한수원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의 기준으로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잘만 미리 이번에 써놓으시면 나중에 다른 발전소도 지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서발전이든 뭐 중부발전이든 뭐 지원 당연히 하실 텐데 그때도 문항들이 비슷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막말로 우리가 돌려막기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또 활용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좀 이런 기회에 잘 작성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발전소들 채용이 참 각양각색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아직 안 떴지만 이제 남부발전 같은 데는 자소서를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거든요. 네. 또 어떤 데는 아예 자소서 한수원보다도 더 자소서에 대한 비중이 낮은 데도 있고 각양각색이긴 한데 한수원은 그 중간쯤의 영역에서 자소서를 면접에서 활용한다라는 명시까지도 공고에 돼 있으니까는 좀 열심히 적어갖고 실제로 최종 합격까지 좋은 도구로 활용을 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수원에 대한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들 조금 잘 작성하셔서 나중에 꼭 면접장에서 혹시 알아요? 저희를 또 볼 수 있을지, 그죠? 그렇죠. 바빠갖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식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갖고 면접장에서 실제로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